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의 경제와 그 미래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좀 도발적인 이론을 하나같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제국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미국 경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건지 그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먼저 두 개의 미국 경제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과거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의 미국, 바로 제조업 경제 시대입니다. 이때는 자동차나 전자제품 같은 걸 만들어서 돈을 벌었고 그 기반에는 아주 탄탄한 중산층이 있었죠. 그래서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번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금융경제 시대죠. 초점은 투기나 투자 같은 금융 서비스에 맞춰져 있고 권력은 소수의 엘리트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듯이 극심한 변동성과 불평등 그리고 불안정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 한눈에 보이죠? 예전에 미국 경제의 40%를 차지하던 제조업이 지금은 10%로 쪼그라들었어요. 그럼 그 빈자리는 누가 채웠을까요? 바로 금융 서비스입니다. 22%를 차지하면서 제조업의 2배가 넘는 비중이 된 거죠.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사회적 의미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첫 번째, 두 개의 미국 경제, 부재는 생산과 안정에서 투기와 위기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제 구조의 변화가 단순히 숫자 노름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의 정치적 분열과 사회적 불안정, 그리고 소수만이 부를 독식하는 경제가 시작됐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대체 무엇이 이렇게까지 미국을 바꿔놓았을까요? 보통 후기 자본주의의 문제다, 아니면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전혀 다른, 좀 더 깜짝 놀랄 만한 설명을 내놓습니다. 두 번째, 제국의 부상. 미국이 어떻게 세계 금융게임의 규칙을 정했는가? 네, 바로 제국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냉전이 끝나고 미국이 그냥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의 글로벌 제국으로 변모하면서 모든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그 제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결정적인 세 순간이 있었습니다. 먼저 1944년 브레튼 우즈 체제로 달러가 세계의 돈이 되죠. 그 다음 1971년, 아주 중요한데 닉슨이 금과 달러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1년 경쟁자였던 소련이 사라지면서 미국이 유일한 플레이어로 남게 된 거죠. 이 흐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 이제 달러의 가치는 반짝이는 금이 아니라 시커먼 석유가 보증하게 된 겁니다. 전 세계가 석유를 사려면 무조건 달러가 필요하잖아요. 바로 이게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본질이죠. 달러에 대한 수요를 인위적으로 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낸 겁니다. 세 번째, 제국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부재는 성장이 아닌 안전에 기반한 시스템. 이게 참 흥미로운데요. 이 시스템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경제 상식과는 좀 다르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의 돈은 어디로 갈까요? 보통은 돈을 가장 빨리 불릴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좀 가난한 나라, 성장 가능성이 큰 곳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는 현실은 정반대라고 말합니다. 이 데이터 좀 보세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전 세계 주식 자산의 무려 60%를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2위가 일본인데 고작 6%예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죠. 바로 이겁니다. 전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가는 이유는 돈을 불리려고 가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지키려고 가는 거라는 거죠. 왜냐? 미국은 세계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고 세계 최강의 군대가 있으니까요. 전 세계 부자들이 보기엔 내 돈을 맡길 곳은 저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번째, 위협받는 시스템. 인식이 모든 것일 때, 그러니까 이 거대한 금융제국이 사실은 아주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전 세계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거죠. 이 자료는 푸틴의 생각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너희 미국이 사실은 종이호랑이라는 걸 보여주겠어. 그러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군사적 행동을 넘어서 미국의 무적 신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말이죠. 미국의 그 무적이라는 이미지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전 세계가 미국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수조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걷잡을 수 없는 붕괴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제국의 다음 수. 되돌아갈 수 없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자,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이 이론에 따르면 제국은 어떤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을까요?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
그러니까 옛날처럼 다시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 국가로 돌아가는 건 어떨까요? 글쎄요, 이 자료는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걸 반대할 금융 엘리트들의 힘이 너무 막강하고 둘째, 이미 투기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힘든 공장 일로 돌아가려고 할 리가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시간과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고요. 그러니까 경제의 근본 문제를 고칠 수 없다면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바로 군사적인 힘을 과시해서 우린 아직 건재하다는 인식을 강제로 심어주는 거죠. 이 자료에 따르면 이게 가장 쉬운 선택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이란일까요? 이 자료는 세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째, 결정적인 군사 승리로 우리가 여전히 세계 최강이라는 걸 보여줘서 달러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킨다. 둘째, 석유의 심장부인 중동을 직접 통제해서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더 굳건히 한다. 그리고 셋째, 이 지역의 바닷길을 장악해서 전 세계 무역의 목줄을 쥐게 된다는 거죠. 이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여섯 번째, 오만의 문제. 제국은 스스로를 명확히 볼 수 있는가? 네, 이제 이 이론의 가장 마지막,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개념에 다다랐습니다. 바로 제국의 오만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건 제국 안에 퍼져 있는 우리는 절대 지지 않아, 우리는 무적이야 라는 믿음을 말합니다. 왜 이런 생각이 생기냐면 제국은 자기들의 현실을 다른 나라에 강요하는 데 익숙해져서 자기들에게 안 좋은 소리, 즉 부정적인 피드백을 듣는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의 약점에는 눈을 감게 되는 거죠. 자, 이 자료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제국은 결국 자신의 약점을 보지 못하게 된다고요. 그렇다면 그들이 믿는 인식과 냉혹한 현실이 더 이상 일치하지 않게 되는 순간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론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화두입니다.